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금요일 뉴스엘 라이브 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판사 구성부터 판결 시기, 선고 양형과 방식까지 정해놓은 법안에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의혹 관련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규모 해킹 사태에 롯데카드가 대국민 사과를 하며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약 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결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고객이 28만 명에 달하는데 롯데카드가 내놓은 보상책은 연회비 면제와 부정거래가 생길 경우의 전액 보상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네, 뉴스엘 라이브 오늘도 가장 뜨거운 소식을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라이브 플러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위헌이냐 아니냐 여야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전담재판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기현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란 그리고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를 해서 방금 접수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턱금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하는 것 같은 기형적, 위헌적 발상입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입니다. 어제 발의된 법안을 보면 기존의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보다 더 센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내란 특검 관련해서만 법안이 발의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내란 특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에까지 적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1심과 2심 각 재판부마다 3명의 판사를 앉히고 영장 전담 판사도 3명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총 21명의 판사를 구성하겠다는 게 민주당 법안 안에 있는 구상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이 법관들은 어떻게 추천을 하느냐,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와 판사, 대한변협이 참여합니다. 원래는 국회도 있었지만 국회가 들어가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라는 논란이 일자 국회 추천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김진욱 전 대변인님, 법무부가 들어간 것 역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지적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렇게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만 과연 법무부에서 참여하는 것이 진짜 위헌적 성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제102조에서는 이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법률적으로 그 전담 재판부의 그 후보 추천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 갈까 하는 부분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예. 이 논의 과정 속에서 여야 또는 다른 제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 최종적인 부분은 정리될 것이다. 마치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추천을 3명을 하게 되어 있던 걸 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 논의 과정들 속에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지금 바로 위헌적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내란하고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만든 목적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그 전담재판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재판이 신속하지도 않고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공정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말씀까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예, 그런데 사실 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것인데요. 사법부의 인사에 있어서 행정부의 주요 장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 삼권 분립에 훼손될 여지가 있고요. 특히 정성호 장관은 친명 좌장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정치인 장관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변협 4명도 사실은 이 정권의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추천위원회가 좀 편향된 재판 인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신속하게 재판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지기현 판사가 주도하고 있는 이 내란 재판부 증인만 무려 520명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병합을 하자 이렇게 재판부가 입장을 밝혔지만 오히려 검찰이 부정적입니다. 예. 그만큼 더 좀 시간을 끌고 있는 측은 오히려 판사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 역시 지금 기존의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보다 훨씬 더 완화가 됐는데 이것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 이런 질문을 했었죠. 예. 그런데 오히려 정작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서 국회 추천을 뺐습니다. 그 답이 된 거예요. 위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민주당 스스로도 내부적으로 좀 스텝이 꼬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께서도 논란 소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것이다. 이제 시작 단계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저희가 법안이 발의되면 감안해가지고 이제 의견들을 모으는 거죠. 이게 위헌 논란이 진짜 있을까? 위헌 논란이 없다. 그러면 돌파하는 거고요. 위헌 논란이 이게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빼는 거고, 뭐 조정이 가능하고 그 기저에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글쎄 이런 거 안 만들게 하려면 좀 잘해라. 좀 국민 불안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전반에 깔려 있는 거죠. 뭐 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법안이라는 건 조율하는 거니까요. 판사 구성뿐 아니라 판결 시기도 633 원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대법원까지 1년 안에 모든 판결이 다 나와야 한다라는 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란과 외환 피고인은 감경이나 사면도 하지 못하게 제한하게 아주 촘촘하게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김 전 대변인, 제 질문은 이겁니다. 물론 조정 가능하다라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도 있었지만 애초에 법안 발의안을 보면 민주당이 어떤 걸 추진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위헌 논란이 추후에 조정될 수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말보다는 애초에 법안을 이렇게 만드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에 좀 더 초점이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633 원칙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감경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포함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633 원칙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633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선거법 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행의 선거법 재판의 633 제도도 저것도 위헌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내란 외환 피고인에 대해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특히 사면 복권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적용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란 외환죄는 이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기도했던 형량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형량은 최고 형량이에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엄단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의 형량을 유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적 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왜 이것이 그 대통령의 어떤 사명권을 좀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점 역시 추후에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들 속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사법부의 재판을 하는 그 활동을 입법부가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정할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핵심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 질문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김민석 총리, 제 질문 시간이에요. 질문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지기현 판사 쫓아내려고 하다가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하다가 그거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 전담재판부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내란 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총리는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아니, 김민석 총리, 대법원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기본질서가 위헌이다라는 것이 뭡니까? 아니고 위헌이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 안 해주셔서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까 설명은 위헌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권을 침해한 거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헌법 공부 좀 하세요. 헌법 공부 안 해보셨죠? 저희가 패널분들로 여야 모두 법조인분들이 나오셨을 때도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상이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과거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사법농단 사건 당시에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는 대법원의 입장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과거에는 상당히 명확한 입장을 낸 부분이 있는데 윤재진 위원님, 예. 결국에는 사실은 저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도 예. 헌법재판소로 또 넘어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은 특별법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 군사법원만 허락을 합니다. 매우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법원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요. 특정 누군가의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한 판사들이 판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편향된 그리고 뒤틀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헌법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어떤 누구로부터 재판을 받을지 모르도록 무작위 배당까지 하는 건 역시 그런 헌법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이렇게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를 만들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면 결국은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헌법 소원을 하겠죠. 이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필연적으로 헌법재판소로 가게 돼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서 위헌 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재판은 모든 것들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인가?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원 조직과 사법 시스템에서도 얼마든지 보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조금 신중해야 될 것인데 너무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강성지 측 눈치를 보느라 브레이크가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 이야기를 또 누가 했냐면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까 윤 의원께서 피고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도 역시 문 전 재판관이 했던 이야기인데 김 전 대변인님, 사실은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앞장섰던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었고 이런 인물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약간의 헌법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예, 문형배 전 재판관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앞장섰다라는 표현은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 8분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에 대해서도 지금 당론으로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진 이유를 아까 제가 신속성, 공정성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법원에서 나름의 그 좀 지난번보다는 진일보한 안이 좀 나오긴 나왔죠. 헌법 그 형사 25부의 재판관 한 분을 추가 배정하고 예. 뭐 하는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행위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법안을 만들면서 압박을 하니까 이제서야 그런 행동들을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든지 현재의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다 해야 된다. 그것도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공정하게 빠른 재판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사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법 신뢰를 붕괴하는 원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사법부가 어쨌든 이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저희가 잘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 전 대변인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앞장섰다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치 라이브로 넘어갑니다. 특검이 세 번째 시도 끝에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시 막히자 이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 민간 업체로 우회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한 건데 8월 13일에 한 차례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불발됐고요. 8월 18일도 불발됐는데 어제 이 민간업체를 압수하고 명부를 확보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착 안 했어요. 네. 우리가 이런 거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니, 저희한테 앞에 잠깐 스폰안에 온다고 한 지가 1시간이 지나서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기다려서 연락해가지고 곧 도착하실 거예요. 지금 몇 시죠? 곧 도착한다고 해서 기다린 게 저희가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저희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까지 이렇게 빈집 처리하듯이 쳐들어와서 저희 당원 명부를 탈취해 가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야당 탄압의 말 그대로 슈퍼위크입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 대조해서 동일한 이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인된 이름이 11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엔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등은 아직 정확히 더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약 11만 명 정도의 이름이 공통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명단이 윤 의원님 만약에 11만 명이라는 규모도 사실은 뭐 정확하지는 않은 거지만 통일교에서 대거 그렇게 가입을 했다라는 그 수사의 속도를 낼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너무나 이것은 추상적인 상태다. 왜냐하면 일단 이렇습니다. 동명이인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좀 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교인들이 만약 있다 하더라도 언제 당원을 가입을 했느냐. 어떤 동기로 했느냐에 따라서는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가입인지 아니면 정말로 조직적인 가입인지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1만 명, 이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통일교 숫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통일교가 전 세계적으로는 330만 명이 가입해 있는 종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인구 대비의 당원 숫자 규모와 전체 통일교도의 한국 교인 중에 11만 명의 규모를 서로 비교해 본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아주 이상한 정도의 숫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리고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민주당 당원들 중에는 통일교도 없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정말 이번 압수수색을 찬성하고 이런 식으로 통일교와 유착관계를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민주당 당원 명부도 까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아마 비슷한 숫자가 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전혀 이 유착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도 논리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원의 어떤 사생활 그리고 개인정보 자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당원의 어떤 그런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정당의 제일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그 어떠한 추측과 억측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답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이 약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뭐 글쎄요, 뭐 그거는 그 정당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전에 윤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좀 반박을 좀 드리면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유착에 대한 의혹에 대한 물타기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원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 전체에서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기간 동안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입당시킨 그런 행위들에 의해서 입당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년도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와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가 경선에서 나온 표 차이가 4만 6천 표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그렇다면 11만 명이 사실이라고 친다면 11만 명이면 그 4만 6천 명의 그 경선 결과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도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정 종교와 정치가 유착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정면적으로 위반한 부분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상황 속에서 근거들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왜냐, 이 당원 명부에는 그 당원이 입당한 시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그 통일교에서 가입을 시키려고 했던 기간 동안에 들어와 있는 당원들이라면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냥 본인이 스스로가 그 당원 활동을 위해서 입당한 것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특검의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고 국민의힘 내부에는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습니다. 9월 8일 발부된 영장을 어제 들고 온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정치적 이슈들을 덮기 위해서 굳이 어제라는 날짜를 택해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더 비상한 각오로 우리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윤 의원님, 영장 기재 내용과 다르게 위법하게 집행이 됐다는 건 어떤 취지일까요? 그러니까 영장에는 분명히 이 당원 명부 전체가 아니라 당원 중에 통일교인과 서로 일치하는 그러한 부분들만 선별적으로 압수수색하라고 아마 영장에 나왔을 겁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DB 업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급습해서 전체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영장을 위반한 위법한 증거 수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날짜가 정말 공교롭습니다. 이미 9월 8일에 나온 영장인데요. 왜 이제 와서 열흘이나 지난 시점에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했을까? 결국은 최근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는 이 사법부 흔들기라고 하는 전 국민적인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이슈를 덮는다 이런 전략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25% 미국 관세까지 때려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위기를 이런 식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 보면은 당사 압수수색이 계속 불발이 됐고 또 명부가 공통된 거를 확인하려면 전체를 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당연히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번에 처음 이제 압수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1차, 2차에서 국민의힘이 극렬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고 법치주의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정당이라면 법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발부된 이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특검에서 1차, 2차 때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전체 당원 명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다.
그 임의 협조를 좀 부탁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3차 집행에서는 강제적인 그 방법으로 DB 관리 업체까지 찾아가게 된 것인데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초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된다면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된다면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의 어떤 유착 의혹의 핵심인 통일교 총재,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사 하루 만에 청구한 겁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지시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사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신 건지. 그 조사에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답했는지. 선생님, 불법 정치자금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아니야. 내리식. 나오세요.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었지만 3차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가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특검은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특별히 자진 출석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정작 조사를 하고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어떤 혐의인지 다음 그림 볼까요?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인데 이 전반적인 혐의를 관통하는 인물이 권성동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구속된. 다음 그림도 같이 보여주시죠. 권성동 의원과 관련한 이 그림은 이제 구속영장을 심사할 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재욱 부장판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인데 과연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어떨 것이냐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짚어보고 싶었던 건 말씀드리고 있던 권성동 의원 관련인데 한학자 총재에게 이른바 큰절을 하고 현금 쇼핑백을 받았다. 이 의혹은 특검이 조금 더 규명해야 할 의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죠. 이 한학자 총재가 특검에서 진술을 할 때 세뱃돈은 줬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윤 의원님, 세뱃돈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 보면은 일단 큰절은 실제로 했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큰절에 대해서는 뭐 권성동 의원도 크게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 수수했다라고 하는 그 1억 원의 금품, 현재 의혹 단계지만요. 근데 이것을 한학자 총재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 윤영호 본부장이 어떤 오찬에서 그렇게 전달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서로 지금 진술이 전부 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소에게 세뱃돈을 줬다. 이 소에게 세뱃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1억 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1억 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무게가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넥타이를 받았는지 소에게 세뱃돈을 줬는지 이거는 사실은 좀 다퉈봐야 될 문제고 이미 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두 사람 모두 기억이 흐릿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핵심은 뭐냐면 한학자 총재가 정말로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주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냐. 아니 왜냐면 이 통일교가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규모가 큰 종교입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의 돈은 어떻게 보면 또 실무자 선에서 본인들이 판단하에 집행한 돈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한학자 총재는 나는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또 입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아마 영장심사에서 한학자 총재가 나는 몰랐다라는 걸 충분히 입증한다면 기각이 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없거나 정황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권 의원이 받았다는 이 넥타이, 한학자 총재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HJ라고 한학자 총재의 이름이 이니셜이 박힌 넥타이를
줬다라는 걸로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김진우 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돈을 수수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 그 이후에 그건 22년 1월입니다. 그 이후에 2월, 3월경에 직접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찾아가서 2번 만나고 큰절을 하고 그리고 쇼핑백을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쇼핑백에 지금 이 소액의 세뱃돈이 들어있다라고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한학자 총재에게 그 또 다른 의혹이 있는 것은 수백억의 해외 도박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1억 정도 뭐 몇천만 원 정도는 아주 작은 소액의 세뱃돈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또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회에서 1인자입니다. 어머니라고 불리고 있어요. 만약에 밖에 계속해서 있게 되고 구속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증거의 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22일 날 있을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 계속 지켜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건 라이브로 넘어갑니다. 롯데카드를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분,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어떠한 손실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롯데카드 대표가 나와서 자꾸 대규모라고 합니다. 저는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300만 명, 이거야말로 대규모죠. 300만 명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고 28만 명은 이 CVC 번호라고 하죠. 결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이 번호도 유출이 됐습니다. 양재인 변호사님, CVC 번호가 유출되면 실제로 결제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정결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일단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고객 정보가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일반적인 개인 식별 기호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고 그중에 우리가 부정결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되는 여러 가지 CVC 코드를 포함한 그 정보까지 모두 다 유출된 사람들이 28만 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예. CVC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결제상의 부정결제는 발생할 우려가 없다라고 롯데카드 측은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말기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CVC 코드만 입력하면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승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롯데카드가 내놓은 피해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게요. 그 297만 명에 대해서 무이자 할부 10개월 연말까지 무료, 그리고 그 28만 명, CVC 번호가 유출된 28만 명에 대해서는 연회비 면제, 이게 보상이냐, 고객을 농락하는 거냐, 웃고 간다, 이런 반응들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고객이 생각하는 피해 보상과 그리고 사측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카드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이자 할부 10개월이라든지 카드 재발급 시 연회비를 면제해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은 이후에 서비스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핵심이 빠진 사실상의 부수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사실
사실상 고객들은 지금 해지를 하고 아예 이제 카드사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연회비를 면제해주겠다,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인데 이런 피해를 본 고객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수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내 개인정보가 굉장히 민감한 그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아마 고객들이 원하는 대답일 텐데 어떤 부분이 좀 주요하게 마련이 돼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예. 일단 지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즉 개인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정보와 결합돼서 추가적인 피해가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됐으니까 1인당 얼마씩 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향후에라도 혹시 지금 유출된 내 주민등록번호와 나중에 추가적인 정보가 결합돼서 발생했더라도 이것에 대한 시효라든지 시한 없이 우리가 다 책임지고 배상하겠다라는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재판이 있었는데요. 판사마저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말이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이게 1,000원 정도 가량의 음식물을 내가 먹었다라는 취지로 기소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이요? 그렇죠. 허락받지 않고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이 빵을 가져다 먹었다라는 혐의로 절도죄로 기소가 된 겁니다. 일단은 피해 액수가 굉장히 경미합니다. 450원, 600원 더하면 1,050원가량 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검찰까지 넘어왔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약식 기소를 했지만 이 혐의자가, 그러니까 혐의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남성이 나는 무죄를 다퉈보겠다라고 법원으로 가겠다라 해서 재판 신청한 거예요.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1심에서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절도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요. 벌금 5만 원이 선고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퉈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항소심에 간 상황이고, 항소심 재판부 이제 판사가 너무 각박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초코파이 450원, 커스터드 600원 더해서 1,050원어치 과자를 먹은 겁니다. 사무실에서.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항소심까지 치르고 있는 거고 1심에서 벌금 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께 보도해드리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모든 걸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피해 액수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1,050원입니다. 이게 변호사도 배석이 됐다라고 하고 실제 이제 뭐 판사라든지 검사들이 어쨌든 인력을 들여서 저렇게 이제 재판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든 노력과 비용과 시간들을 계산해 본다면 사실상 1,050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사건이 법원에까지 가서 판단받는 게 조금의 낭비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법대로 합시다. 사실 이 말만큼 각박하고 삭막한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이른바 빌런들이 있지요. 지하철 빌런들의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쪽에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안 보여가지고. 화장실 근처에 90m만 가면 있다고 써 있는데. 근데 언제 그래? 내는 이거는 비일비재 한 일이에요. 하루에 서너 번은 기본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뭐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 에스컬레이터 입구에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군데다가 난리를 쳐놨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또 곤란하죠. 움직이면서 하면은 저희도 통제하기가 더 곤란하죠. 공공장소인데 이제 다 같이 이용하는 거니까 이제 남들도 배려하고 지켜야 될 선이 있지 않나. 저희 채널의 현장 카메라 취재진이 일주일 내내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저런 모습들을 취재를 한 건데, 저도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마는 저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근데 악행이라고 할까요? 저런 모습이 저것뿐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빌런들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꾸준히 이런 일들은 발생해 왔습니다. 2023년 1월에는요, 심지어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지하철 내에서 객실 내에서 피우는 남성이 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하. 주변에서 피우지 말라 어르신이 말리기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지난 7월에는 한 중년 여성이 이렇게 대놓고 발톱을 깎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 소리가 발톱 깎는 소리가 너무 커서 조금 불쾌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그리고 그 손으로 또 과자도 먹더라라고 해서 지하철 빌런으로 또 유명세를 탔던 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난 또 3월에는 자기 집인 줄 알고 저렇게 그 객실에 이제 4칸의 좌석을 차지를 하고 저렇게 코 골면서 잠든 또 남성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처벌을 해야 되느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뿐만을 아니라 그 논의를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남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중 공간이고, 여기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도덕적인 수준이라든지 질서에 대한 인식은 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 모습들을 보니까 그냥 누워서 잠자는 건 정말 양반인 것 같은데 흡연 같은 건 실제로 처벌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철도이용법에 따라서도 처벌을 받고요. 이게 2023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분들이 없으리라 좀 믿고 싶고요. 당연히 이제 객실 내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는 행위, 위험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 사항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좀 불편 상황이 목격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하철 불편 신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이건 지하철 역사 내에나 지하철 객실 내에도 번호가 붙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상식의 문제니까 제발 이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이슈도 하나 더 알아보죠.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찰스 3세를 비롯해서 영국 왕실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의전에 꽤나 만족한 모습입니다. Welcome you to Windsor Castle on this your second state visit to the United Kingdom. This unique and important occasion reflects the enduring bond between our two great nations. It's a singular privilege to be the first American president welcomed here. If you think about it, it's a lot of presidents, and this was the second state visit, and that's the first, and maybe that's going to be the last time. I hope it is, actually. But this is truly one of the highest honors of my life. Such respect for you and such respect for your country. 외신에서도 이번 영국 국빈 방문이 흠잡을 데 없이 잘 짜인 행사다, 이런 평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윈저성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까지 저렇게 많은 군대가 투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F-35 전투기까지 뛰어가면서 굉장한 이제 환대를 받았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한 게 2019년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미국 대통령으로든 아니면 타국의 대통령이로든 이렇게 국빈 방문을 두 번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이 행사를 지켜보기도 했고, 영국에서도 환대를 하면서 저렇게 성대한 만찬을 열기도 했는데, 만찬에도 이 투입된 식기가요 1,400점이 넘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실감이 갑니다. 영국에서 약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좀 더 신경을 썼던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이제 관세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예. 그리고 이번 행사 자체가 두 번째 국빈 방문이라는 큰 또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국과 미국의 동맹이라든지 그 사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심혈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다양한 행사를 또 준비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고마움이라든지 찬사를 보내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영국을 방문했는데, 멜라니아 여사의 패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모델 출신이기도 하고, 워낙 이제 외교적 자리에서 적절한 패션을 선보이기로 유명한 이제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영국의 명품 브랜드 옷을 착용을 하고 저 에어포스 원에서 딱 내리는 그 모습을 포착이 또 되면서 영국이다 보니까 영국을 좀 존중해서
영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를 일부러 좀 착용했다. 그리고 저 모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에게 시선이 좀 쏠리는 것보다는 이 행사 자체에 좀 시선이 쏠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요. 예. 벌써부터 저 드레스가 어떤 브랜드였다, 어떤 연유로 저렇게 착용을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 금요일의 특별 코너 여행 라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이제 점점 가을이 깊어지고 있고 바람도 선선해지면서 뭔가 놀러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또 막상 멀리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럴 때 어디 가볍게 드라이브나 갈까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주말 하루 정도 잠깐 시간 내서 다녀오기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소장님, 오늘 추천해 주실 곳은 어디죠? 일단은 이제 연휴 전이라서 좀 많이 그 벌초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굉장히 교통이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전혀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안 막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오. 드라이브 코스로 딱 좋은 도로인데요. 강화군이랑 저기 인천광역시 강화군이랑 김포시를 추천할까 합니다. 강화도와 김포시. 먼저 강화도 관련해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강화도 관련한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볼까요? 네. 네, 강화군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강화도 하면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고인돌 떠오르고 만이산 떠오르고요. 어떤 곳이 있을까요? 강화도는 일단은 그 국내에서 4번째로 큰 섬인데요. 서울 수도권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섬 여행을 가장 빨리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의 고장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무신 정권 때 고려 때 아주 수도로 항몽항전을 했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신미양요라든가 병인양요가 다 이루어진 그런 역사 문화의 고장입니다. 예, 역사 유적들이 또 있는 고장이고. 근데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이런 건 무슨 말이에요? 네,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라 그래가지고요. 다음 달 4일부터 9일간 열리는데요. 다양한 전시와 그다음에 대회, 그다음에 공연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강화도 하면요, 요새 베이커리 카페도 많고 예쁜 카페들도 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코스로 딱 좋다는 얘기가 그냥 계속 차에서 운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에서 맛있는 차와 또 청명한 가을을 바라보면서 가을 들판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강화도는 먹을 건 뭐가 유명해요? 강화도는 일단 이제 새우젓 축제가 또 열리는데요. 새우젓. 예, 새우젓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김장철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 전에 대비해서 새우젓을 이제 구입하러 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고요. 새우젓의 다양한 이제 뭐 예를 들면 추젓, 가을에 잡는 추젓같이 통통한 새우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강화도 가면은 새우젓 한번 꼭 맛봐야 되겠습니다. 김포시는 그러면 어디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김포시는 일단은 서울과 딱 붙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곳곳에 요즘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김포에 그 가장 요즘 핫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장기동 쪽에 신도시 쪽에 있는데요. 라베니체라 그래가지고 한국의 이탈리아 베니스를 딱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어놓은 이름인데 실제로 가면 금빛 수로를 따라 양쪽으로 상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금빛 수로 위에서 문보트를 타면서 야경과 오랜만에 청명한 이제 가을에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소문나가지고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날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김포시에 애기봉이라는 것도 요새 좀 핫한 것 같던데. 그렇죠. 애기봉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평화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한 지 지금 불과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50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와.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애기봉에 올라가면 바로 이제 북한 땅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해병대 관할 지역인데 또 해병대 군인들의 또 씩씩한 모습들도 만나볼 수 있고요. 애기봉의 이제 역사 유래가 사실 예전에 평양 감사와 그다음에 그를 사랑한 이제 애기라는 기생이 있습니다. 아, 그런 이름이군요. 사람 이름. 예, 그러니까 애기죠. 사랑스러운 기생이라는 뜻인데. 네. 예,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들으시면 좀 더 이제 가을에 풍요로운 문화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애기가 응애 애기가 아니라 네네. 사랑하는 기생 그 애기군요. 네네, 맞습니다. 혹시 그 일화를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배무자호란 때 평양 감사가 이제 애기라는 기생을 이제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렇게 썩 이렇다 할 얘기는 없는데. 아, 그래요? 굉장히 여기가 근데 안보상 호국 평화 생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예. DMZ 관광지로도 요점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닿고 있는 곳이니까 한번 이 기회에 드라이브 코스 겸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개관 4년 만에 70만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매력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김포시는 또 어떤 먹거리가 유명할까요? 김포시는 굉장히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큰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항구라는 게 산업항이 아니라 어항이죠. 아하. 대명포구라고 불렀었는데 지금 대명항에 가시면요. 갑각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만 새우와 생새우, 이제 흰다리 새우, 구이, 회 즐길 수 있고요. 꽃게까지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미식 관광으로 굉장히 소중한 곳이 있습니다. 혹시 김포시도 좀 이렇게 설렁설렁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있을까요? 김포시는 자전거 도로도 잘 돼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신도시로 이어지는 곳들에 보면 일단은 차를 안 가져가셔도 그 김포 골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전철을 이용해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원도권이나 이런 데 비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무슨 여유를 즐길 수 있고 이제 특히 파란 가을 하늘 아래 김포가 예전부터 쌀 생산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황금 들판까지 이어지는 그런 거를 풍경을 눈에 담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우석 소장님이 소개해주신 강화도와 김포시 설렁설렁 산책도 하기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뉴스의 라이브는 잠시 후에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의 라이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20여 년간 표류했던 경기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조선 최고 과학기술이 담긴 수원 화성이 위치한 영화동입니다. 지난 1997년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개발이 제한돼 왔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수원 화성과 달리 인근 도심은 낙후의 길을 걸었습니다. 수원시는 20여 년간 영화동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여러 규제 탓에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영화문화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낙후된 도심에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모델입니다. 수원시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관광 상업 거점 공간과 공공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합니다. 국비와 도비, 민간 투자 등을 포함해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테마형 숙박시설을 비롯해 소상공인 창업몰, 문화복합홀, 시민광장, 주차장 등이 들어섭니다. 수원시는 연간 1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2천억 정도 수준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나고요. 약 2천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연계 영화문화관광지구를 수원관광의 거점이자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경기 부천시에서 만화인들의 잔치 부천 국제만화축제가 열립니다. 다양한 전시와 체험, 국제 코스프레 대회로 방문객들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김대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형형색색의 코스튬 플레이어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만화 속 캐릭터와 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제28회 부천 국제 만화축제가 만화 웹툰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는 26일 막을 올립니다. 지역사회와 작가들이 만나는 시민 참여형 플랫폼 축제로 기획됐습니다. 지역 주민과 만화가가 함께 만든 우리 동네 만화 캐릭터전부터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 수상자까지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즐길 거리도 풍성합니다. 13개국이 참가하는 국제 코스프레 대회는 물론 대규모 캐리커처 프로그램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부천시는 올해 축제에 10만 명의 관람객과 3만 명의 코스튬 플레이어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축제의 핵심 가치는 시민이 주인공인 축제, 지역과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축제입니다. 특히 이 창작과 예술의 뿌리인 표현의 자유를 되살린 기념비적인 축제가 될 것입니다.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경기 광주시 대표 축제인 제30회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시간의 성벽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광주시 대표 축제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이 간직한 역사와 유산의 가치, 남한산성을 지킨 사람들을 조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인천시는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푸른 하늘의 날은 2019년 우리나라가 제안해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로 대기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지정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은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미래 세대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라며 소중한 대기 환경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웨이 라이브 2부에서는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는 민생을 부탁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병수 김포시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김포시에서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이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매년 정부에서 하나의 도시를 정해서 이제 독서대전을 개최하는 도시를 선정해 독서대전을 개최하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김포시가 올해 12번째로 체계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 예. 바로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독서대전 개막식이 열립니다. 어허. 예, 그래서 이게 김포시에서 열린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김포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젊은 도시, 성장하는 도시, 그리고 좀 아이들이 많은 도시란 측면에서 미래 독서 문화를 좀 열어가는 예. 그런 독서 대진이 아니겠느냐 어허.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슬로건도 책으로 새로 고침 이라는 의미로 담아서 이 새로운 독서 문화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김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독서 좋아하십니까? 자주 읽지는 못하는데 한 서너 권 정도를
한 30분, 30분 정도를 이렇게 나눠서 돌려서 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책을 평소에 좀 잘 안 읽어서 문제인데 이번에 한번 좀 열심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 김포시의 자랑거리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애기봉이 요새 핫하다면서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김포가 딱히 마땅한 관광 자원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 따라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조금 부정적인 것이라 해도 이것을 좀 개성과 특성을 넣어가지고 조금 긍정적이고 강점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애기봉에 뭐 북한 적병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좀 어둡고 불편하다고 생각됐던 그 애기봉에 저희가 전시관, 전망대 설치하고 야간 개장하고요. 예. 그다음에 문화예술 입히고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입점시키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오히려 북한을 조망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곳이다라는 예. 인식을 만들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연간 약 한 40만 명 이상이 오시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것 예.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왔고요. 저희 대명하게도 이제 저희 함산공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비가 드니까 조금 뭐 운영비가 드니까 또 입장료를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면 무료화를 하고 오. 주변을 정비하고 했더니 방문객이 9배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입장료 수입은 줄었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지역 경제에 와서 도움 주는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다. 그렇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발상을 바꾸고 자원을 조금 변화시키면서 활성화한 게 그게 아마 좀 주요한 전략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대단한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발상의 전환만으로도 관광 자원을 좀 개발시킬 수가 있네요. 아, 그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포시 하면 또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교육 지형을 바꿔나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그 교육 특별 구역으로 교육 특별 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또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가 하나도 아닌 2개가 그 선정이 됐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김포 교육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맞이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김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인근 학교들, 그 연세대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연세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론 프로그램이라든지 예. 그리고 가까이 있는 항공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인접해 있는 학교와 특성 있는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업 성적도 올리고 그리고 다양한 좀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공부만 잘하지 않고 예. 공부도 잘하지만 당연히 다양한 경험도 갖고 있는 아주 유능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교육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도 있어요. 최근에 유럽 평의회가 주관하는 상호 문화 도시로 김포시가 선정됐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그 상호문화도시는 유럽평의회라는 곳에서 지정하는 이제 제도고 그리고 유럽평의회는 이제 유럽의 국제 기구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이 많아지고 이주민도 많고 국제 관계도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다문화 도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문화 도시는 그 동안에 이제 공존하고 그다음에 그 상호 존중하면서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도시의 이미지였다면은 예. 이제 상호문화 도시는 통합보다는 자체적인 그 자체의 어떤 상호 문화를 더 존중하고 그리고 이것을 서로 이제 이 개별의 주체들이 통합보다는 각자의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분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좀 더 이렇게 그 다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예. 도시를 말합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 시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외국인 주민이라든지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를 대폭 개정을 했고요. 예. 상호문화교류센터도 저희가 개관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취약 그 계층이었던 외국인 자녀들의 초등학생들 취약 통지서를 그동안 안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가 처음으로 이걸 통지서를 보내고 예. 이런 노력들을 한 덕분에 이제 유럽평의회에서 김포를 이제 상호문화 도시로 지정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김포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다 같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 사는 참 반듯하고 건강한 도시라는 예. 그런 것을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 아니냐. 그런 굉장히 측면에서 명예로운 그런 일이네요.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좀 힘쓰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사실 우리 김포가 한강도 있고 서해도 있고 공항을 2개나 가지고 있고 예. 서울에 바로 인접해 있는데 그동안
이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참 성장이 더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민선 8기가 들어가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에 본 사업으로 반영을 시켰고요. 지금 현재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제 그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 아주 다각도로 발벗고 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연장 사업도 올해 말에 이제 정부 계획에 넣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지금 예타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 도시철도라고 이제 골드라인 철도가 있습니다. 이 철도를 그동안에 이제 산업단지 밀집 지역 같은 데는 없었는데 여기로 연장하는 사업도 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면 그동안에 김포 지역이 부족했던 철도 교통이 종축뿐만 아니라 횡축까지 갖추어져 가지고 열십자로 만난 아주 철도 요충지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맞을 수 있겠다 해서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희 2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김포의 가을에 축제가 참 많이 열립니다. 다른 집도 많이 있지만 우리 김포가 아주 독특하게 한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독서 대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봉 조원 선생님의 지부상소를 모티브로 한 도끼를 담은 도끼 축제를 담은 다람 축제도 있고 황금 들녘을 거닐 수 있는 황금 들녘 축제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많이 와주시고 애기봉에서 북한 바라보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답지 않게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어제 하루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나 싶었는데 또다시 비 소식인데요. 오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는 내일 오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도 가을비답지 않게 많은 양이 내릴 텐데요. 내일까지 충남과 호남에 최대 80mm 이상, 수도권과 경북, 제주, 강릉이 위치한 강원에도 60mm나 내리겠고요. 영남에 최대 40mm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의 고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입니다. 대부분 시간당 20에서 30mm, 충남과 전북 서부 지역은 시간당 최대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비 오면서 기온은 더 떨어집니다. 한낮에도 서울 21도 등 전국이 서늘하겠고요. 주말인 내일 비가 그치며 최고 24도, 휴일엔 26도로 조금씩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비 취약 시간대인 밤에 많고 강하게 내리는 만큼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의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